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2021년이 확실히 많이 주네.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대형 평수에 장이 온다? 이제는 소용소용 떠드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 거짓말 안 하고 이 그룹 내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 보면 광진구가 좀 억울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생각해보니까 1부에서 주치 얘기 안 하셨어? 트레이드 마크인데 빼먹었네요. 자, 아무튼 1부는 약간 지루하셨다 하더라도 2부에서는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달굴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근본적인 약간 좀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 오히려 제가 일부에서는 대체 투자처 부족하다,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 때문에 올라간다. 물론 다른 이슈들은 있어요. 근데 핵심 키워드를 전 두 가지로 봤었던 거고요. 다른 부분들 얘기 안 하면 당장 부동산님들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실까봐, 안 하면 섭섭할까봐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네, 사실 내용들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런가? 그런 부분들 하나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우리가 뭐 사실 어떤 이슈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냐? 결국 통화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통화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M2거든요. 광의 통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 M2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 얘기하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도 통화력을 엄청나게 많이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최근에 통계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높였어? 싶을 정도로 많이 높아졌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676조였었는데 가장 마지막 통계가 한국은행 들어가 보시면 2019년도 9월달 통계가 나와요. 그게 2853조.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300%가 넘는 상승률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돈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또 그렇지만 또 않다. 더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08년도 얼추 보니까 한 1300조 1500조가 좀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2008년 9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지난 상승 텀의 정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500조라고 놓고 보면 지금 2800조면 그때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랐어요? 2배가 조금 덜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고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2853조면 거의 지금 부동산 가격은 그때보다 2배. 예를 들어 아리팍 뭐 15억, 16억 하던 애가 지금 30몇 억 갔으면 가격 2배 간 거잖아.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 늘어난 것보다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안정화돼 있는데 일부 지역만 엄청나게 뜬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거는 평균 자체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봤으면 방금 전에 부동산님이 평당 1억 시대인데 평당 3억, 평당 5억 과연 되겠냐? 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량 자체가 지금보다도 나중에 10년 뒤에 보니까 통화량이 지금의 또 2배 올라가 있어. 그럼 그 돈은 또 어딘가의 자산에 대한 거품이라고 표현할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치에 반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물 가치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됐든 가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집값만 놓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여주는 의미는 통화량이 이렇게 풀리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풀릴 텐데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통화량이 한 2배 풀렸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2배 올랐다. 그게 그거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그것이 2008년 이후에 꺾였잖아. 2배만큼 더 2009년 넘어가면서 꺾였잖아요. 그렇죠. 꺾일 타이밍이 오지 않았냐 싶은 거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건 이후에도 보면 2011, 12, 13에도 통화량은 계속 늘었어.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절은 부동산 가격이 꺾여서 하우스 푸어 얘기가 나오던 시절인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2019년에 와서 2배 정도 왔는데 앞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과거에 통화량은 늘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꺾였던 것처럼 서울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때 서울은 꺾였지만 그때 당시 어디가 올랐냐면 지방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실 지방을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는 현재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장 흐름이 그랬었던 거지. 여기서 정권이 또 바뀌고 그리고 지금 서울이 이제 정점을 찍고 지방의 장이 다시 열리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투자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통화량이 늘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지방이 서울은 조정받고 지방이 그때부터 지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10년 전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라는 해석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이 더 오르고 지방은 여전히 멈춰서 있으면서 통화량 증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통화량이 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당장 부동산님이 보셨잖아요. 이거랑 상승률이랑 직접적으로 대입하면 사실 맞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거품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딱 올라간 거 2018년도 때 고점일 때랑 지금 움직인 상태랑 봤을 때 통화량만 움직인 것만 보더라도 과연 그게 말도 안 될 정도의 터무니없는 거품인가? 오케이. 라고 그러면 하면 지금 아닐 이 수 있다. 자료의 의미는 통화량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많은 볼 수 없다. 그만큼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그 그렇죠.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다음 거 보면 바로 가장 최근에 떴었던 이슈였죠. 2020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정말 역대 최초로 500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정부가 경기가 하도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간에 정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돈을 경기를 푼다. 살려보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SOC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었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SOC 예산이 처음으로 깎였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도 2019년도 SOC 예산이 늘어났었고요. 지금 역시 2020년도 SOC 예산 자체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이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내년에 SOC 투자하면서 부동산 건설 뭐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돌 거다. 그렇죠. 어떤 쪽으로 지어내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당장 사실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들이 잡혀져 있다. 와, 올해보다 한 몇 조야? 한 거의 한 40조, 40한 3조 이 정도 더 쓰네요, 내년에. 하도 단위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잘 감이 안 와요. 국가 예산이 500조 돌파라고 하는데 뭐 국가 예산이 뭐 얼마나 돼야지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연도별 국가 예산 규모를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이 이유가 뭐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었던 적이 있냐라는 얘기를 일부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었는데 이게 전 정권에서 그렇게 늘릴 때는 이거 너무 세금 가지고 막 쓴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역시 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서도 어떻게든 경기는 살려야 되니까 결국 경기가 기업들이 민간에서 투자를 강제로 한다라고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기업에서 봤을 때는 세계 경기가 이렇게 불확실해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라고 하는데 억지로 돈 뺏어서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2009년도 이후로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결국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중에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아까 늘어나고 있는 어떤데 이렇게 정부 재정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 돌아서 유동자금으로 가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네. 그럴 것이다.
단기 부동자금 얘기했던 거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얘기를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얘는 길게 안 할 거예요. 사실 이미 끝난 이슈예요.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당장 2008년도 공급 과잉, 2017년도, 18년도 공급량이 워낙 많으니까 떨어질 거란 얘기했었지만 18년도 정점을 해서 쫙쫙쫙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서도 공급량 때문에 되는 얘기도 안 나오고 2019년도, 21년도까지의 공급량을 한번 보게 되면 공급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어디에 공급이 되느냐. 제가 부동산님이랑 전에 경기 전망 했었을 때 진짜 공급 과잉 이슈가 한창 핫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어디 공급되냐 인구 대비로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요는 많지만 공급량이 상대적으로는 적고 지방이 인구 대비해서 워낙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고요. 실제로 지방이 무너지는 데는 방금 전에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 평택의 예시를 들었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2020년, 그러니까 올해가 보니까 서울이 5만 5천? 이게 왜 5만 5천이나 되지? 2020년, 19년 이 통계가 약간 저도. 확인을 해가야겠지만 경기도가 15만, 서울이 5만 5천. 약간 좀 114 통계를 전에 썼었을 때는 이게 네. 아니었는데 부동산 지인 거를 보니까 네. 통계가 이렇더라고요. 집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네. 좀 약간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일단은 많은 것 같은데. 2020년은 4만 1천. 2020년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몰려 있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10만 9천, 11만 정도 되고 근데 2021년이 확실히 많이 주네. 2021년이 서울이 2만, 경기도가 9만. 그러니까 이게 경기권 입주 물량 많았던 게 급감하는 게 서울 전세 가격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2020년, 특히 2021년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쭉 올라가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10년 뒤 경기 전망을 한다. 이거는 점쟁이의 영역이에요. 항상 전망을 하는 거는 현재의 정책과 현재의 공급량 이런 것들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딱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가 당장 2020년도 얘기할 수 있지만 2021년 보니까 부동산님이 딱 바로 얘기했잖아요. 공급량 팍 꺾인다. 근데 이거는 뭐 알고 있죠. 다들 많이들 알고 네, 있는. 근데 저는 사실 서울 물량만 봤는데 경기도 이렇게 꺾이네요. 경기도 물량도 많이 생각보다 지금 2019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꺾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정말 중요시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인구 대비한 공급량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세계적으로는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진짜 뭐 싱가포르라든지 바티칸 이런 도시 국가들, 미니 국가들 제외하고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구 밀도가 세계 3위예요. 인구 많다라고 생각하는 중국, 인도 여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땅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 조그만 땅에서도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전국의 몇 %가 산이라고들 얘기하죠. 70%. 그렇죠. 70%가 산이라고 얘기해요. 공부 잘했어. 그렇죠. 초등학생 애를 두고 있으면 공부하게 되는. 이 나머지 30%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에 대한 비율도 보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밀도잖아요. 사실상 보게 되면 서울 서울에. 수도권에다 몰려 살지. 몰려 우리나라. 있다. 전 국민의 뭐 2천만이 지금 서울 경기에 사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인구 밀도인데 그 와중에서도 더 서울에 엄청나게 집적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전 근데 세계적으로. 나는 이런 자료는 사실 지금 2020년을 얘기하면서 난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2020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높은 인구 밀도 하락장에서도 똑같았어. 그잖아요. 이게 좀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야 된다라고 이걸 뭐 자꾸 이 뒷받침하고 전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3등인 나라다. 그게 뭐 옛날에는 안 그랬냐고.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었잖아. 이어서 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구 구조 같은 경우가 일본에 따라갈 것이다. 부동산님이랑 했었던 거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줄기 시작할 건데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다. 인구가 줄면 어디가 무너지냐? 지방이 무너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당장 농어촌 빈집들 나오고 우리가 뭐 강원도 같은 경우 여기 인구 밀도 제일 낮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산간 지역에 뭐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디 빈집이 튀어나오냐는 거죠. 그렇게 되고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초고령 영화 사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도쿄 가격 이미 이전 거품 경제 이전 가격을 회복했다. 더 넘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극과 극이잖아요. 지방에는 영인주택들 낮인구이고 오히려 가져가 주세요. 취득세 내드릴게요 하면서 가져가 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회가 오히려 일본을 바라볼 거면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기 신도시쯤에 위치하고 있는 되게 괜찮은 교통망도 돼 있는 데들도 뭐 타마 신도시 검색해보면 남은이 나오잖아요. 그럼 개판돼 있어서 뭐 재건축도 개발도 안 되고 노인들만 있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그렇게 따졌을 그러니까 때도 지방 중시해야 된다. 소멸의 시대가 오는 거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서울의 가치가 서울에 지금 몰려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다. 핵심 지역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확대된 해석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게 지방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할 얘기들을 부동산님이 조금씩 다 언급했었는데 서울은 대출이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대출이 원천적으로 안 되거든요. 서울은 파리 대책 이후에 대출 중과세가 확 꺾였어요. 지금도 거래가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대출이 가능한 남아있는 유주택자들, 교체 수요 있는 유주택자, 처분 조건부를 받는 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들 정도만 대출이 제한적으로 LTV 제한 빡빡 걸려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곳이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파리 대책 때문에도 서울은 이미 그때부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시장이 됐었어요. 당시 약간 예외 줬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투기 지역인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차이가 당시 주택수 한 채냐 그 한 채 이상이라도 대출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가 아예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기만 하면 다 대출이 안 되게 한 채면 일단 대출이 안 되겠다. 처분 조건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자꾸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얘기해요. 근데 서울은 대출 받아서 움직인 시장도 아니었었고요.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 70% 똑같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올라가? 결국 대출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지. 규제만 놓고 보면 서울은 악재죠. 대출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됐었으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핵심을 잡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가격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냐. 부동산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반포 일부 끝났을 때 아리파 가격 얼마 될 것 같아요? 마포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얘기했었잖아요. 더 뛰어요. 그 이유가 사실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평별에 대한 격차도 벌어지고 지역별에 대한 격차들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25평에 33평의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되는 데들 많거든요. 지금도 서울에 아직도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과연 비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25평형이 1억이고 33평형이 2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1억에 대한 비율은 50%인데 이런 동네가 어딨어? 예를 든 거죠, 이거는. 예를 든 거죠. 25평형 가격이 9억이고 33평형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1억 차이지만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1억이라는 돈이지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극단적 예를 들게요. 20억이에요. 25평형이. 33평이 21억이에요. 뭐 사실 거예요? 33평. 그렇죠. 평형에 대한 차이는 똑같은 1억이란 돈이지만 25평도 20억 주고 살 바인데 33평을 그럼 더 주고 사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하도 소형평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건 틀렸다라고 보거든요. 돈이 있으면 대형평수를 산다라고 생각했었고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했을 때 저희는 다 큰 평수만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큰 평수가 대박이 터졌었죠. 신축 아파트 상승률을 이제 보게 되면 당장 아크로 리버파크 대표적이죠. 우리가 분양가가 14억이었어요. 33평형이. 45평형이 18억이었었는데 가격이 현재 호가가 얼마냐 보니까 33평형은 35억. 40평대는 45억. 33평형을 35억씩이나 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억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얼마 더 주고 40평 사고 말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격차는 10억이 더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분양받았을 때는 4억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을 벌었고, 강북에서 가장 비싼데 경희궁자이잖아요. 경희궁자이도 분양가 당시 보면 33평형 7억 9천, 45평형 10억 7천이었는데 현재 33평형은 17억 5천, 45평은 23억. 격차가 큰 평수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축 아파트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난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아리팍 경희궁자의 옥스파크힐스는 하락장에 분양한 애들이야. 그래서 대형 평형 분양가를 꾹꾹 눌러서 분양했어. 왜냐하면 대형이 안 팔리던 시절이라서 소형은 팔아서 돈이 남는데 평당 분양가가 비쌌어요. 평당 분양가 대형이 쌌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꽉꽉 눌러서 분양을 했고, 그냥 손해는 아니지만 어거지로 파는, 그러니까 수익 구조 자체가 소형 평수에 많이 몰려 있었던 거지. 비싸도 팔리니까. 대형은 심지어는 안 팔려서 할인 분양도 해서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샀는데 상승장이 되면 돈 벌었으니까 상승장에 중대형 평형이 가격 올라가는 심리가 바뀌는, 그러니까 위축된 장에서는 우리 집 좁아도 이 동네 살면 돼라고 해서 소형이 인기가 있고 소형이 같이 보이지만,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지금은 중형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잖아요. 30평대 수요가 제일 많잖아요. 40평대는 지금 안 지으니까 또 공급 물량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여기 나온 데이터들은 그게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40평대가 분양가를 눌러서 지은 거, 그 다음에 조사한 시점 자체가 상승장의 중후반 오는 중에 지금 조사한 거잖아. 이 데이터를 만약에 2년 전에만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아니었어요. 2년 전에도 큰 평수가 더 올랐어요. 왜냐면 당장 제가 분양을 받았었던 게 근데 49평형을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전고점 회복하지 못한 단지가 2017년만 해도 많았어요. 강남에서도 하다못해. 그러니까 다른 데들 다 올라올 때 대형 평이 회복을 못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한 단지들이 나오죠. 강북의 일부 지역은 아직도 회복 못한 데 있을걸? 자, 이거를 제 말을 끝까지 일단은 이 대형 평수의 장이 온다라고는 일단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전반적으로 먼저 어디서 나오냐, 신축 아파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신축 아파트를 투자했었을 때 전 49평형을 일반 분양 그때 받았었어요. 25평, 30평형 때 10억대일 때 저는 15억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때가 부동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당가, 저희도 당연히 봤죠. 25평형 너무 비싸다. 평당가가 오히려 33평, 40평 때보다 더 비싸게 25평을 분양하고 있었고 40평 때는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저는 당연히 40평 때 안 그래도 공급량도 얘기했잖아요. 큰 평수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존재해요. 돈이 있으면 큰 평수 살고 싶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산다 보면 혼자 사는데도 그냥 넓은 집에서 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전장에 지었던 구축 아파트들 보면 큰 평수 비율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적거든요. 왜냐? 당장 평당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25평형 지으면 높게 분양하는데 뭐하러 40평대를 짓냐. 실제로 그때 당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40평대를 설계가 있었었는데 설계 변경해서 40평대를 없애고 25평, 33평형 오히려 25평보다 작은 소형 평수를 추가해가지고 분양하는 재개발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큰 평수에 대한 필요성,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신축부터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33평형 가격이 지금 20억을 시대가 된다 쳐요. 마포가 20억이 됐어요. 구축 아파트라 해도 40평대가 뭐 1억밖에 차이 안 날까요? 그 이상 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일단 그 전조 증세는 신축에서부터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미 지금 이런 틈새를 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안 오르고 안 올라서 사람들이 안 보던 게 강남에 있는 대형의 주상복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 끝까지 안 오르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거는 가장 인기 있는 거, 수요층이 많은 신축 소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중형, 대형까지 그렇게 쫓아가면서 말씀하신 희소가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고, 지금 근래, 그러니까 벌써 지금 1년 이상 됐지만 강북의 중대형 쪽의 주상복합들 갭 뭐 1억 갖고, 그러니까 갭 얼마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었던 데서 이런 애들이 돈 얼마 안 갖고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미 이제 올라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갔지. 그러니까 선행하는 애들, 후행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신축 아파트에서 중대형 평형이 지금 더 그렇게 먹을 게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애들이 드러나는 거고, 반대로 제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꺾이면 또 달라. 그러니까 시장이 또 변하게 되면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했던 애들, 그러니까 또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물건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년에도 상승장이 이어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약간 소외된 것 같았던 이런 대형, 지금은 신축 대형이지만 앞으로는 구축의 대형들에서도 덜 올랐던 애들은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방금 전에 제가 이건 신축, 왜냐 직접 비교하기 좋잖아요. 똑같은 단지, 똑같은 입지인데 33평이 얼마야, 45평이 얼마야, 1억 차이밖에 안 나. 너 여기 갈 거야? 당연히 1억 더 주고 가겠지, 이런 거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은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10억에서 15억씩 뛰어 올랐고, 노도관 같은 경우는 3억 뛰어 올랐어요. 그렇게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돈이지만 중심 지역이 더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거 역시도 저는 똑같은. 그러면 이 입장으로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하면 상대적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 저평가가 평형 비율에서도 지금 눌려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평형 구조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2020년에는 그런 어떤 포인트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미 신축은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큰 평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는 소형 떠드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소형의 시대는 지금 이미 분양 신청하면, 옛날에는 20평형대 없어서 30평형대를 밀려갔다고 하면 지금은 30평형대 하려고 난리고, 오히려 맞아요. 20평형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렇게 가면 더 많이 수익률 더 큰 거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30평형대 인기가 높아지죠. 1인 가구 수요 늘어난다 하면서 자꾸 수용평수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었고, 지금 부동산님 얘기했던 것처럼 25평 신청한 것보다 33평 신청한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가격 프리미엄이 훨씬 피가 더 높아요. 비싸.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소형평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20평형대는 신혼부부 사는 집이잖아. 신혼부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비싼 집 사. 그래서 소형을 안 샀어요.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은 큰 평수 살지, 중대형.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대형이 돈 된다, 소형은 돈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딱 오고 나니까 요새 큰 집 누가 살아요? 바뀌었어. 그래서 2000년대에는 분양가 한정이 달랐어요. 20평형대 1000만원, 30평형대 1300만원, 40평형대 1500만원 이렇게 분양가 책정하고 그랬는데, 딱 10년 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 20평형대가 제일 비싸고 40평형대가 제일 싸. 또는 안 짓거나 아예 40평형대를 안 짓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 왕십리뉴타운 카피 분양 광고가 뭐였는지 알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이렇게 40평형대 비중이 5%인가? 굉장히 낮춰놓은 단지라고, 가장 수요가 많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꾸며진 단지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했었어. 아니, 중소형 평형이 많은 단지가 이게 좋은 거야? 부자들이 못 사는 단지 아니야? 막 이제 나는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또 먹힐 정도로 이 흐름은 바뀌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그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평수로 다시 지금은 바뀔 가능성이 가는 높다. 과정이다. 왜냐하면 신축에서는 움직였고, 그쵸. 이제 기축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신축만 보더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구축에 대한 큰 평수들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얘가 좀 되게 저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구별 평당 가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KB에서는 제곱미터당으로 나오는데 이걸 3.3058로 환산해서 우리가 평당가 얘기하지만 강남은, 서초는 5천을 넘겼죠. 송파가 4천을 넘겼고요. 용산은 사실 마용성하지만 탈강북이에요. 강남에 가까운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평당가 하니까 사실 좀 바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33평으로 환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딱 보이는 애들이 이게 그룹이 되게 재밌는 거가 제가 색칠한 그룹들 있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가 그룹 1, 양천, 마포, 성동, 강동 이렇게가 그룹 2, 종로, 중구, 영등포, 동작, 광진 그룹 3, 강서, 서대문, 성북, 동대문 그룹 4. 그 다음에 나머지. 거짓말 안 하고 이 그룹 내로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봤을 때 얘네들 내에서의 살짝 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성동구보다 마포구가 더 비쌌을 때도 있었을 수도 있고 동대문구가 성동구보다 비쌌던 적 없었던 거고요. 이게 그룹 간의 역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쫙 데이터로 와서 한번 뽑아봤었는데 근데 이거 보면 광진구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광진구가 원래 이 급이 아니었는데 더 예전에 그거는 그렇지. 더 전에 광진구가 원래 마포 송파랑 같이 놀던 동네인데 좀 억울하겠다. 근데 지금 네. 그룹 C로 어, 넘어가 있다. 좀 억울하겠다. 그렇게 지금 광진구가 영등포랑 같이 오히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쭉 보면 여기 내에서 움직여요.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뭐 서울 25년차 이내 뭐 아파트 얘기했는데 서울 내 그런 조건만 충족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다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돈 있으면 더 중심지로 와야 된다. 야, 요 색깔을 하나 바꿔라. 그쵸.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다. 내가 강남 갈 수 있었으면 강남 갔었으면 10억 벌었겠죠. 근데 노원구 갔었다. 3억 벌었죠. 하지만 노원구 갔다 해서 투자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오히려 수익률은 괜찮았을 수도 있고 3억이라도 올랐잖아요. 근데 내가 강남 갈 수도 있었었다. 라고 하면 강남을 사실 갔어야지. 강남을 갔어야죠. 만약에 내가 노원구랑 그때. 강남이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7억 넘게 넷가가 많이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현재 추세고 이 추세는 근 몇 년간에 제가 쭉 봤을 때 안 바뀌어요. 이 등급이.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용의 꼬리를 내자. 뱀의 머리보다는. 당연히 용의 머리를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용의 머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용의 머리가 안 되더라도 뱀의 머리가 아니라 용의 꼬리를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강남 신축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가지만 강남 구축 갈 수 있으면 강남 구축으로 가야 되고 근데 강남 구축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마용성에서 신축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고 안 되면 구축 보고 그 다음에 광진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보면 이게 오히려 투자를 보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핵심 지역으로 가라. 돈이 허용하는 하에서 투기 지역 가라. 강남은 평균만 17억인데 도봉구는 5억이고 사실 서울만 해도 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기 신도시 얘기를 이제 끼워 넣은 거는 그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여기서도 살아남는 경우는 결국 어디냐? 좀 재밌어서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기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신가요? 저요? 상기 신도시 중에 내가 하나 공짜로 준다.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100명한테 물어봐. 과천이지. 당연하죠. 과천 빼고 그러면 하나면 교산이지. 뭐 그렇죠. 네, 결국 강남 접근성 기준으로 해서 지역 판단을 하겠죠. 맞아요. 3등은 좀 애매하다. 세 번째. 경기권을 봤을 때 경기권도 살아남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사실 1기 신도시고 2기 신도시고 봤으면 위례가 왜 살았냐? 판교가 왜 살았냐? 강남이랑 가까워서. 분당이 왜 살았냐? 강남이랑 가까워서. 강남 대체 신도시야. 걔네는 그쵸. 애초에 조성 목적 자체가 판교랑 위례는 애초에 송파 신도시라고 송파에다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짓겠다 한 거고 판교도 아유 강남에 중대형 평형 아파트 가격이 불안한 게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택지 지고 우리 판교 신도시 지을 때 여기에다가 대형 평형 많이 지을게요.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애들이고 이제 나머지 3기 중에서는 결국 근데 모르지 않겠지. 다 알겠지 뭐.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뻔한 얘기지만 방금 전에 제가 서울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돈이 안 돼가지고 경기권으로 가야 돼. 경기권도 사실 방금 전에 통계 보니까 올라간데 떨어진데 극명하게 나눠지잖아요. 주요 결국 업무 강남인데. 직구성이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데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가 살아남는다. 음. 입지 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결국은 강남 가까운데 분당이랑 일산이랑 똑같이 버블 세븐으로 한창 잘 나가다가 일산은 꺾였지만 분당은 살아남은 이유 하나는 딱 극명히 남아요. 일산이랑 분당이랑 서울 가는 데는 30km면 가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서울 가면 강남이 나오고
일산에서 30km 가니까 은평구가 나오고 은평구의 집값과 강남의 집값을 보면 견적은 이미 나왔다. 또 강남 쪽은 이제 더 이상 경기권을 개발할 데가 없어요. 사실 과천도 이게 마지막이지 분당이니 뭐니 뭐 여기 빈데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는 채울 수 있는 곳들이 아니고 용인이니 뭐니 아파트 지을 만한 데들은 이미 많이들 지어놔서 당장 근데 일산만 보더라도 고양 창릉 지어지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일산 이제 30년 차가 얘네 입주할 때 되면 다가올 텐데 서울에 훨씬 가까운 데에서 3만 세대가 넘게 입주를 하게 되면 결국 얘네들은 누구 수요를 흡수할까? 생각해보면 경기권도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살아남을 때랑 안 살아남을 때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2020년도 투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갖다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2천, 사실 넘사벽급이고요. 와, 많이 올라왔다. 네, 경기도가 4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대광 하지만 대대광 자체를 보면 평균 가격은 뭐 대구만 3억이 다른 데는 3억도 안 돼요. 지방 강원도 1억 7천, 경상남도 2억, 뭐 가격 차이가 오히려 부산이 더 높네요. 지방도 결국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니 서울은 이렇게 비싸 말도 안 돼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왜 그렇게 거품이 형성되게 되느냐를 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 집값 이렇게 싼데 서울 근데 그럼 지방에 그럼 가서 사세요 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다를 거거든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요인 되느냐. 제 동생이 이제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원서를 쓰고 있어요. 걔도 이제 어느 정도 명문대 나와가지고 컴퓨터공학과면 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취업은 돼요. 근데 좀 대기업에 가려고 고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것도 가르더라고요. 지금 송동구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제 동생도 이게 출퇴근 거리를 보니까 판교만 돼도 멀단 거예요. 서울에서 판교 가는 것도 출퇴근하는 게 너무 멀어서 판교 한번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는데 판교 서울에서 가려고 한도 너무 멀다. 근데 직장을 한번 봤을 때 좀 멀리 있다면 아예 지원 안 해. 되게 배부른데? 되게 이름이 배부른데? 있다 해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모르죠. 이번에도 만약에 다 떨어졌다 하면 이제 또 눈높이를 낮추었지 판교를 모르겠지만 거절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판교도 멀어 하면서 일단 판교까지는 썼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판교에 이사 가면 보면서 되지. 성동구 집 말고 판교 가면 되겠다. 우스갯소리로 동생은 송파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야 그럼 송파에 살아서 출퇴근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왜 서울 하게 되느냐 기본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들의 상당 부분이 몇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이 얘기도 결국은 뭐냐면 핵심 업무지구를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지방도 지금 이렇게 비싸다라고 얘기하지만 평균가로 놓고 보면 평균으로 낮춰보면 얼마 안 되고 결국 이게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일자리 그다음에 그 일자리들 핵심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서울 거길로 맞물리는 교통이나 아니면 배후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수년간 이어져 왔고 2020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부동산을 구입한다거나 한다고 하면 선택지로 봐야 된다.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2020년도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으로 써놓은 이 문구가 뭐냐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해라. 각각의 개별 이슈들만 들어보면 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정확한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기신도시도 악재, 대출 규제도 악재, 다주택자 양도세 더 내려 악재, 종부세 더 내려 악재, 다 악재야. 근데 서울은 올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틀려왔어. 그러면 왜 틀렸을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고 왜 올라갔는지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나면 사실 그렇게 투자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 중심은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대체 투자처 부족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마음에 담고 있을
단어, 마음에 담고 있을 말 하나로 요약하면 규제에 주목 말고 가치에 집중해라. 예, 그거랍니다. 규주 가집.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좀 말을 내가 앞에 따보니까 규주 가집 뭔가 이게 와닿지는 않아. 그러나 아무튼 2020년에도 딱 하나의 키워드가 규제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치 있는 애가 더 이 가치가 빛을 발한다일 수도 있고, 그런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핵심 지역의 버블이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핵심 지역의 가치가 버블이 아니라 더 어떤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020년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김재경 소장님의 의견이었어요. 다음에 이런 우리 자료를 준비하면, 죄송해요, 제가 준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네가 준비해봐라고 하실까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식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형태로 예를 들자면 2020년에 대형을 살까 소형을 살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나, 뭐 이제 선택지라던가 이런 거였으면 좀 더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볼 거 아니야.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김재경 소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동산 주치의 의견은 뭘까? 부동산의 의견은 뭘까? 나는 이거. 뭐 이런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부동산 TV, 투미 TV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좀 나눠보는 그런 형태의 꼭지가 되면, 너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이 나고 시청자는 의견 이거, 또 시청자도 쓸 거 아니에요. 1번 나는 A, 1번 나는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리면, 그래서 답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또 사람들 피드백들도 봐가면서 그러면 훨씬 또 인터랙티브하고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부동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 대해서 막 이제 쭉 얘기해봤는데 궁금한 거를 댓글로 달아주는 거예요. 2020년도에 어떤 상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예를 들면 표적으로 여기서 얘기해서 대형 평수, 소형 평수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하면 이거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콘텐츠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오늘 댓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앞으로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댓글에 달아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은 그냥 좀 파일럿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댓글로 어떤 의견을 표시하실 수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좀 한번 방송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 찍는 마지막 영상이 아마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투미TV랑 콜라보로 영상들 뭐 다양한 주제 가지고 재밌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에 따라서 반응해서 또 저희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김재경 소장님을 많이 만난 한 해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좀 네. 부동산님은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좀 뺀 게 많아요. 아, 사실 그래요? 자료들은 사실 또 여기서 또 분상지 얘기하면 지겨워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그런 얘기들 뭐 재초안도 많이 얘기했고 해서 그런 것들 쫙 빼고 그나마 좀 안 했었던 내용들을 하자 하면서 2부를 좀 준비해 보았었습니다. 올해 아무튼 그래서 방송 여러 번 하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 그죠? 원래는 완전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뭐 지금도 비즈니스 관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네. 더욱더 자주 만나면서 좋은 얘기들 하면서 좀 다른 레파토리를 갖고 와봐. 10년, 20년 뒤에 25년 서울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봐서 네. 다양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는 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2020년 새해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들 가지고 또 투미TV하고도 김재경 소장님하고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었고요.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숭하다. 막 얼굴이 따가워, 미세먼지 때문에. 아 진짜 미세먼지도 비누세 써라고 해야지. 너무 얘기가 똑같아.
뭐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다른 주제 얘기를 하면 좋겠어. 뭐 그때 달라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보는 게 똑같은데 아 이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은 것도. 하나, 둘, 셋.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걸리지. 나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남을 조언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틀렸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 잘 됐으면 좀 좋겠다는 뜻에서 조언을 했는데 내 판단이 틀려서 이 사람이 잘 안 될 경우에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진짜 될 줄 알고 투자했어가지고 진짜 좋은 줄 알고 권했었다가 안 됐어. 이거랑 나는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 너 사라고 하면서 막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어. 2020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올해는 부동산 TV를 딛고 이만큼 성장했고 부동산님과 함께 잘 붙어서 옆에 내년에 또 이제 헐헐 날라서 더 앞으로 위로 가야지. 그 5년 전부터 제가 이슈 있을 때마다 칼럼을 써왔는데 맞춰왔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없죠.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맞췄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 힘으로 이만큼 올라왔거든. 자, 끝. 끝. 금마무리.